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내일이면 설 연휴가 시작하게 되는데요. 내일이 그러니까 까치의 설날이죠. 네. 다들 이번 설 연휴 어떻게 지내기로 하셨나요? 이제 가족이 모이기 전에 나라에서 이 코로나19 그 가족 대표로 해서 이제 무료로 검사를 시행하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잘 참고하셔서 많은 대가족이 혹시라도 모이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 그러네요. 가족을 만나는데 어떠한 검사를 하고 해야 된다라는 게 그렇게 썩 유쾌하지만은 않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이라던가 다들 조금씩 더 힘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좋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설은 저는 이 추석이랑은 좀 다르게 이 세뱃돈을 예전에 이제 세뱃돈을 받아서 참 좋았었는데 저는 이제 많은 친척들을 이제 만나는 게 아니어서 많은 세뱃돈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부모님한테 그래도 얼마라도 이렇게 받을 때 참 어릴 때 기분이 좋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는 어느덧 이젠 제가 부모님에게 이 용돈을 드리는 나이가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제 정말 한 살을 먹고 또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그런 게 설날이잖아요. 참 언제나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거, 나이를 먹는다는 거는 그렇게 기분 좋지 않은 별로인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어릴 때는 참 학생 때, 중고등학교 때는 하루빨리 이렇게 어른이 돼서 시험을 안 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는데 한 20대 중반? 군대를 전역하고 한 2, 3년이 지난 그때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는 나이를 먹는 게 그렇게 썩 유쾌한 일이 아니구나 라는 걸 느낀 게 여러분은 언제부터 그런 나이를 먹기가 싫어졌나요? 어릴 때는 대부분 나이 먹는 거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참 어느 때인가부터 그렇게 변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다들 각자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떡국을 먹으면은 이제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안 먹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네. 무엇이 됐든 이젠 설이에요. 민족 대명절인 설이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 참 기분 좋은 연휴를 보내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셜록 홈즈 주홍색 연구 두 번째 시간인데요. 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즐거운 설에 재밌게 들어주세요. 추리야. 다음날 나는 홈즈의 연구실로 가서 함께 베이컨과 221 B번지로 이동했다. 홈즈가 말한 방은 침실 2개와 정갈한 가구, 시원한 창 2개가 있었고 볕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널찍한 거실이 있었다. 방세를 2사람이 부담하니 조건도 딱 맞을 뿐 아니라 방도 마음에 들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계약을 마쳤다. 나는 즉시 호텔로 돌아가 짐을 챙겨왔고 홈즈는 다음날 아침 커다란 가방을 잔뜩 싣고 이사를 왔다. 서둘러 짐을 풀고 물건을 배치해서 정리를 마치는 데는 꼬박 이틀이 걸렸다. 그리고 우리는 차차 새로운 환경에서의 삶에 적응해 나갔다. 홈즈는 그리 까다로운 룸메이트가 아니었다. 내가 원하던 대로 아주 조용하고 규칙적이기까지 했다. 그는 밤 10시 이전에 잠들었고 늘 나보다 먼저 아침 식사를 마치고 방을 나갔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실험실에 있었고 어떤 날은 해부실에 있었는데 가끔은 산책을 즐기기도 했다. 그는 어떤 일에 몰두하면 집중력을 끝까지 밀고 나갔지만 일이 끝나면 급격히 무력해져서 거실 소파 위에 축 처져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만약 그의 평소 모습을 알지 못한 사람이 보았다면 그 공허한 표정에서 마약 중독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가졌을 것이다. 홈즈에 대한 내 호기심은 나날이 커졌다. 꼭 내가 아니더라도 홈즈는 어딜 가든 눈길을 끌 사람이었다. 키는 180cm가 넘었지만 너무 말라서 그보다 훨씬 커 보였다. 무기력해졌을 때를 제외하면 그의 눈은 항상 초롱초롱하고 예리했다. 긴 매부리 코에서는 그의 신중함과 결단력이 엿보였다. 돌출된 턱을 보면 그의 다부진 성격이 느껴졌다. 그는 언제나 2 손에 잉크나 화학약품 자국을 묻히고 있었는데 그는 섬세함을 타고난 듯했다. 가끔 바이올린을 켜는 것을 보면 확실히 그 특유의 섬세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무렵 내 모든 관심은 홈즈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좀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나는 무슨 말이든 듣기 위해 애를 썼다. 독자들은 나를 참견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나는 그때 아무 목적도 없이 지루하고 무료한 삶을 살고 있었다. 부상 때문에 궂은 날이면 외출하기도 힘들었고 특별히 기분 전환을 할 일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인지 나는 이 수수께끼 같은 동거인의 일거수일투족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다. 그는 의학의 뜻을 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것을 홈즈에게서 직접 들었다. 또 그의 연구는 어떤 학위를 따기 위해서나
시험을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식견은 이미 상당한 수준을 넘어서 있었으며 열정 또한 깊었다. 그런데 홈즈는 자신이 관심을 두지 않는 방면으로는 놀라울 정도로 무지했다. 그는 토마스 칼라일의 존재를 몰랐으며 지동설이나 태양계의 구조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 놀라셨습니까? 홈즈가 내 표정을 보더니 되물었다. 그리고는 말을 덧붙였다. 글쎄, 뭐 그 정도 알았으면 됐으니 그 이상은 잊고 싶습니다. 그걸 잊는다고요? 내가 외쳤다. 사람의 뇌 용량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채워 넣으면 내게 유용한 지식은 날아가지요. 그러니 나는 내게 필요한 지식만을 잘 정리해 둡니다. 내 뇌를 아무 가구나 마구 쌓아놓은 방처럼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태양계의 구조 정도는 그건 나와 상관없어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든 달 주위를 돌든 내가 하고 있는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요. 도대체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의 태도는 내 질문을 막고 있었다. 나는 그간 있었던 홈즈와의 대화를 되뇌어 보았다. 그의 지식은 그의 일에 모두 유용하다고 했다. 나는 셜록 홈즈 리스트를 만들어 보았다. 기록을 마치고 보니 헛웃음이 나왔다. 셜록 홈즈 리스트 1. 문학 지식 없음. 2. 철학 지식 없음. 3. 천문학 지식 없음. 4. 정치에 대한 지식 약간 갖춤. 5. 식물학 지식 극과 극. 독약에 대해서는 정통하지만 원예에 대해서는 전혀 모름. 6. 지질학 지식 한정된 지식을 갖춤. 토양 식별 능력이 탁월. 7. 화학 지식 상당한 수준. 8. 해부학 지식 비전문적이나 상당한 수준. 9. 범죄학 지식 최고 수준. 10. 바이올린 연주 능력 상당한 수준. 11. 권투와 검술에 능함. 12. 영국 법률을 실질적으로 이해. 나는 다시 한번 읽어보고서 종이를 난로 속에 던졌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모르겠어. 표에는 능란한 바이올린 실력에 대해 언급돼 있다. 그는 아무 때라도 내 신청곡을 곧바로 연주해 줄 수 있었다. 멘델스존의 가곡과 아주 어려운 곡들까지도 자유자재로 연주했다. 그러나 혼자서 연습하는 일은 별로 없었다. 밤이면 그의 독주회가 시작되었는데 때로 바이올린 소리는 우울하기도 했고 활기차기도 했다. 그의 심리는 연주에 그대로 묻어났다. 그래서 심리적 안정을 위해 연주를 하는지 연주를 통해 안정을 찾는지 가끔 헷갈리기도 했다. 홈즈가 내 신청곡을 연주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짜증을 냈을지도 모른다. 일주일이 지날 때까지 홈즈를 찾아오는 손님은 없었다. 그래서 나는 홈즈가 외톨이인 줄 알았다. 그러나 곧 많은 방문객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중 레스틀레이드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찾아왔다.
한 번은 최신 유행복을 차려입은 세련된 여자가 와서 30분이 넘도록 떠들다 갔고, 한 번은 유태인으로 보이는 초라한 행색의 사내가 다녀갔다. 중년의 부부, 백발의 노신사, 제복을 입은 기차 수화물, 운반 인부도 다녀갔다. 고객을 모셔야 하니 잠시 거실을 내 영업장으로 써도 될까요? 손님이 올 때면 홈즈는 양해를 구하고 거실을 사용했고, 나는 침실로 들어갔다. 나는 무슨 일들인지 무척 궁금했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기가 어려웠다. 그러던 중 홈즈가 먼저 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날은 3월 4일이었다. 나는 아직도 그 날짜를 똑똑히 기억한다. 나는 원래 아침잠이 많은 편이다. 그날도 홈즈는 아침 식사를 거의 마치고 있었고, 나는 막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숙집 부인은 그런 내 습관을 알고 있었으므로 아침상을 나중에야 차려주었다. 나는 괜히 짜증이 나서 배를 올려 식사와 커피를 올려달라고 투덜거렸다. 그리고 홈즈가 토스트를 먹는 동안 조용히 잡지나 읽을까 하고 테이블 앞에 앉았다. 잡지의 한 기사에 연필로 표시가 되어 있었다. 기사의 제목은 생명의 책이었는데, 정확한 분석을 이용하면 관찰력이 우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습득할 수 있는지가 간결하게 설명되어 있었다. 나는 그 기사가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했다. 필자는 눈동자나 근육의 움직임으로도 사람의 속내를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관찰과 분석에 능한 사람은 속지 않는다고 서술했다. 그게 유클리드의 정리만큼이나 정확하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관찰과 분석의 중요성을 모르는 자들은 추리를 마법으로 생각한다며 다음과 같이 기술해 놓았다. 탐구자는 물방울 하나를 보고서도 추측을 통해 태평양이나 나이아가라 폭포를 눈으로 보는 듯 연상할 수 있다. 인생은 커다란 사슬이다.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고리 하나를 분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추리 분석학도는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결과를 얻기 위해 오랜 연구와 노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 정신적인 면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데 어려움이 있다. 탐구자는 우선 가장 기초적인 면모를 꿰뚫어야 한다. 어떤 상황이든 한눈에 상대방의 경력과 직업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손톱, 소매끝, 구두, 바지의 무릎, 집게 손가락과 엄지 손가락에 굳은 살, 얼굴 표정, 커프스는 모든 직업을 드러내는 훌륭한 요소이다. 이것을 보고서도 직업을 알아낼 수 없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일이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글이로군. 내가 잡지를 던졌다. 이 엉터리 기사 말입니다. 내가 달걀 숟가락으로 잡지를 가리켰다.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니 홈즈 씨도 이걸 읽은 거겠죠? 그럴듯해 보이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건 서재에 틀어박혀 빈둥거리는 일족들이 쓴 글일 겁니다. 이 사람을 지하철 3등 칸에 묶어두고 지나는 사람의 직업을 맞춰보라고 하고 싶군요.
난 못 맞춘다에 걸겠습니다. 선생이 이를 겁니다. 그 기사는 내가 쓴 겁니다. 당신이 썼다고요? 그렇습니다. 나는 관찰과 추리의 가치를 믿습니다. 이것들은 이론적이지만 동시에 실용적이지요. 내 밥벌이이기도 하고요. 뭐라고요? 내가 물었다. 나 또한 직업인입니다. 물론 세상에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나밖에 없지만요. 나는 자문탐정입니다. 런던에는 우수한 경찰과 사립탐정들이 많이 있고 그들은 난간에 빠지면 모두 나를 찾아오지요. 그들이 정보를 주면 나는 내 범죄학 지식과 추리력을 이용해 사건을 해결해 줍니다. 범죄는 모방성이 강해서 1000가지 범죄를 알고 있다면 1001번째 범죄를 해결할 수 있답니다. 레스틀레이드는 꽤 유명한 형사인데 요즘 그는 미궁을 헤매고 있지요. 그래서 날 자주 찾아오는 겁니다. 그럼 다른 손님들은 왜? 모두 나름대로 문제 때문에 나를 찾아오지요. 나는 그들을 상담해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그들은 내게 사례비를 냅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방 안에서만 있는 당신이 해결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직접 사건 현장에 나갈 때도 있어요. 나는 내가 가진 지식을 총동원해서 문제를 풀지요. 그것들을 잘 조합해 조금만 이용하면 문제는 대부분 쉽게 풀립니다. 선생에게는 비웃음을 샀지만 잡지에 실은 이 추리법 또한 내게는 대단히 중요한 법칙이랍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선생이 아프가니스탄에 다녀온 걸 마쳤습니다. 그건 누군가에게서 미리 들은 거겠죠. 아닙니다. 내 추리가 너무나 빨라서 중간 과정 없이 결론만 급히 말했을 뿐이지요. 천천히 말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는 군인 티가 나는 의사이다. 그는 군의관이다. 그의 피부는 하얗지만 얼굴은 검다. 그는 최근에 열대 지방에서 돌아왔다. 얼굴이 야윈 것을 보니 병을 앓았고 고생도 좀 했다. 왼팔의 움직임이 뻣뻣한 걸 보니 그는 부상을 당했다. 여기까지가 관찰이지요. 영국 군의관이 팔에 부상을 당해 가면서까지 고생할 열대 지방은 아프가니스탄이지요. 이게 내 추리입니다. 선생을 보자마자 1초 만에 말했지요. 워낙 습관이 돼서 말입니다. 그렇군요. 홈즈 씨는 에드거 앨런 포의 뒷팬 같군요. 홈즈가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칭찬은 고맙습니다만 내가 뒷팽보다 나을 겁니다. 포도 나름대로의 천재성을 갖추고 있지만 놀라울 정도는 아니지요. 에밀 가보리오의 작품을 읽어봤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르콕은 어떤가요? 르콕은 끔찍할 정도죠. 정력 빼고 남은 게 없어요. 하루면 충분할 일을 르콕은 6달 동안 헤맵니다. 그의 책은 차라리 탐정이 망하는 방법에 가까워요. 내가 좋아하는 작가와 작품들이 무참히 공격당하니 갑자기 우라가 치밀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분주히 움직이는 거리의 행인들을 내려다보았다. 좀 흥미로운 사건이 터져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조용하군요. 아무리 뛰어난 머리를 타고나고 연구를 거듭해도 범죄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즘 범죄라면 그저 너무 쉬워서
경찰들도 간단히 풀어내는 서툰 것들밖에 없죠. 홈즈가 말했다. 나는 홈즈의 잘난 척을 더 듣고 있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슬쩍 화제를 바꾸었다. 저 사람은 무얼 찾고 있는 거죠? 나는 덩치가 크고 검소한 차림의 한 남자를 가리켰다. 그는 커다란 봉투를 들고서 번지수 팻말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저 퇴역한 해병대 하사관 말씀이십니까? 홈즈가 말했다. 허풍쟁이. 이제는 마음대로 짓거려 대는군. 나는 속으로 욕을 퍼부었다. 그때 덩치 큰 남자가 우리 집 번지를 확인하더니 급히 길을 건너왔다. 노크 소리와 발소리가 차례로 들리더니 이윽고 그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셜록 홈즈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홈즈에게 편지를 건넸다. 내가 홈즈의 길을 꺾기 위해 기습적으로 물어보았다. 실례하지만 어떤 일을 하시죠? 심부름꾼입니다. 제복은 수선을 맡겨서 입지 않았지만요.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죠? 해병대 보병 하사관이었습니다. 홈즈 씨, 답장을 보내실 겁니까? 아니라면 나가보겠습니다. 그가 거수경례를 한 다음 방을 나갔다. 네. 정말 딱 그 사람을 보고 어떠한 인물인지 알아낸다면은 정말 대단한 능력인 것 같아요. 말을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왓슨이 이젠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고 확신을 하잖아요. 의심은 할 수 있는데 왜냐 이제 본인도 모르는 분야니까 의심은 할 수 있지만 어떠한 확신을 하는 어떠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믿지 못하는 거는 어떠한 확신을 하면서 그거를 믿지 않는 그게 진실일 수도 있는데 아닐 가능성이 더 많을 수 있지만요. 여튼 그런 게 생각나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다들 편안한 밤 되세요.